인공지능 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보고 싶은데 국내 인공지능 기술력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음. 진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기술력을 뭐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나라가 갖는 특징이 있죠. 바로 한국어라고 하는 특징인데 어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력이라고 하니까 되게 뭐 광범위하긴 한데 뭐 예를 들면 언어 모델만 놓고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언어 모델 입장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쨌든 라지 랭귀지 모델 자체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4개 5개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단어를 보는 능력들 그리고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언어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강력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본의 힘에서의 좀 걱정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 빅테크 기업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투자되는 금액 자체가 몇천억 수준이 아니라 뭐 몇 조, 몇십 조, 몇백 조 수준인 거예요. 왜냐하면 서비스가 결국에는 운영이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써야지 이 언어 모델은 똑똑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러니하지만 전 세계에서 1억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냉정하게 말하면 챗GPT 베타 서비스의 베타 테스터들인 거죠.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챗GPT는 정식 서비스가 아닙니다. 베타 서비스죠. 베타 서비스인데도 사람들이 한 달에 $20까지 내면서도 유료로 쓰는 사람도 150만 명이 넘는 걸로 추산되고 있고요. 그 사람들이 매일매일 인공지능을 학습시켜 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그 학습할 때 똑똑해지는 만큼 그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클라우드를 운영하거나 서비스를 운영해야 되니까. 그 운영비가 지금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GPT 그 챗GPT 기준으로 지금 하루에 클라우드 운영비만 9억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냥 9억씩을 돈을 태우고 있는 겁니다. 한 달이라고 하면은 그냥 운영비만 27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 정도의 금액을 우리나라에서 감당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언어 모델은 잘 만들었는데 그 모델이 똑똑해지는 방식은 결국 사람들이 계속 쓰면서 튜닝이 되고 학습 데이터를 모으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의 이제 소위 쩐의 전쟁이라고 할 때 고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챗GPT 역시도 그러니까 오픈 AI 역시도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까지 1조 3천억 투자 한번 해주고 13조 투자해줬거든요. 근데도 돈이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거 보니까 최소 130조 이상을 더 투자받겠다라고 하는 거죠. 130조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숫자이긴 한데, 근데 제가 볼 땐 충분히 투자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아주 스케일 싸움으로 갈 때 좀 고민이 생기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결국에는 마치 지금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이 있지만 그 안에서 잘 나가는 건 K 콘텐츠인 것처럼 약간의 어떤 틈새 전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나라 플랫폼이 다 망하거나 경쟁력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그 AI가 결국 국가의 어떤 힘을 좌지우지하는 수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강력한 국가의 패권에 이 AI나 언어 모델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AI 주권이라는 관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어느 정도 정부의 지원을 해줘서라도 국내 언어 모델들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키워야 되느냐라고 할 때는 어느 정도의 특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특화 전략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단순 번역이라는 관점으로 보면 이미 GPT-4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국내의 번역기 이런 수준과 비슷하거나 어느 정도 또 뛰어넘는 부분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말을 아주 잘하는 외국인 분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어떤 그 쇼 프로그램들도 많이 나오시고 심지어 소속사도 만들었잖아요. 그럴 수 있는 게 그분들이 그만큼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쓰는 말투나 어휘를 보면 단순히 되게 그냥 쉬운 말투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텀이라고 하는 용어들도 되게 많이 아시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실제로 막 한국학을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제 그들과 그리고 우리가 제일 큰 차이는 결국엔 데이터라는 거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국의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에서 만든 카페 블로그 데이터들을 수십 년 동안 본인들이 거의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혹자는 비판하기도 했었어요. 일종의 쇄국 정책 아니냐. 예를 들면 구글에서 로봇으로 검색을 했을 때 데이터를 크롤링할 때 네이버나 그 네이버의 블로그 카페 데이터는 100% 수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지금 그게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챗GPT한테 뭔가 한국 컨텐츠를 얘기하거나 한국 블로그를 얘기하라고 그러면 되게 미국식으로 얘기하는데 리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네이버 하이퍼글로벌 기반으로 있는 리튼에다 블로그 쓰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그 봤던 그 네이버의 파워 블로그 이런 식의 글들이 잘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특화할 수 있는 요소를 우리는 키워야 지금과 같은 그 쩐의 전쟁에서 우리만의 특화 전략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음, 그 관점에 다행인 것은 네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니아나 이런 데서 정책들이 나왔는데 그 정책의 기조들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뭐 브로드한 뭐 우리가 완전히 뭐 챗GPT 오픈 AI가 되겠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고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체 수준이 되겠다까지는 아니고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우리만의 어떤 챗봇이나 우리만의 언어 모델을 잘 만들겠다라고 하는 관점의 지원 사업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차원에서 좀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하드웨어 인프라 차원에서 이제 클라우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 클라우드 관점에서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챗GPT 오픈 AI 덕분에 이 애저에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자본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오픈 AI의 모든 챗GPT의 서비스는 이 애저 기반으로 돌아가게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인 애저 기반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저가 가지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영업력과 함께 요즘에 그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AWS, 아마존은 지금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아마존 역시도 결국은 클라우드의 점유율을 위해서 이번에 이제 베드락이라고 하는 이제 본인들의 그 인공지능 생성 플랫폼을 만들고 그 안에 수많은 스타트업들 언어 모델을 잘하거나 여러 가지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과 일종의 연합군을 만들고 있어요. 그 연합군의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인터뷰 기준으로 오늘 새벽에 구글이 I/O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본인들의 언어 모델과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것도 구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한테 이제 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외국 그 클라우드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언어 모델 혹은 다른 잘하는 언어 모델을 탑재해서 결국엔 그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서 우리가 마치 뭐 파스나 이아스나 뭐 세스 같이 결국 서비스를 그냥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용량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쓰기 위해서 클라우드를 선택했던 것처럼 지금 생성형 AI도 이미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그 AWS, 구글이 다 그런 식의 세팅이 다 완료가 된 것으로 이제 전 판단이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봤을 때 국내 클라우드는 이제 그렇게까지 세팅된 게 솔직히 말하면 네이버 클라우드밖에 없죠. 네이버 클라우드밖에 없고 나머지 클라우드들 업체들도 이런 식으로 좀 빠르게 뭐 완벽한 언어 모델이 아니더라도 아까 좀 특화된 언어 모델이거나 특화된 그 어떠한 어플리케이션이라도 빨리 그 클라우드에 탑재하는 것이 그 국내에서의 좀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큰 관점에서 이제 하드웨어 관점에서 제일 핵심이 역시 GPU 같은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이제 어떻게 보면 반도체 역할인데 지금은 안타깝지만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이 그냥 엔비디아에 줄 서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뭐 H100이라든지 이제 A100 같은 장비들이 가격이 끝도 없이 오르고 있어요. 오히려 막 뭐 예를 들면 2천만 원 하는 게 뭐 4, 5천만 원 이상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럴 때 가끔씩 보면은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가 회사 만들 때 그냥 엔비디아한테 만 대를 샀죠. 만 개를 그렇게 대규모의 그 금액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기업 입장에서는 만 개 산다는 사람이 줄 서 있고 한두 개 산다는 사람이 줄 서 있으면 당연히 만 개 사는 사람이 더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지금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당장 따라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무적인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어, 이 엔비디아 중심 그리고 지금까지 클라우드에서 그냥 효율과 상관없이 무조건 데이터 많고 무조건 학습 많이 시키면은 이게 큰 어떤 그 좋은 결과를 낸다라고 하는 것에 부작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바로 ESG 관점에서 환경 파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물론 돈도 많이 들지만 그들이 돈을 뭐 감당하면 되지라는 것들에서 반기를 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 반기의 첫 번째 관점이 바로 이 환경 파괴, ESG적인 관점이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런 클라우드들이 비효율적으로 계속 돌아가니까 나오는 열의 양이 엄청나고 그게 실제로 탄소 발생을 많이 시킨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에서 한 연구를 보면 GPT 우리가 질문 한 번 할 때마다 물 500ml씩을 써야 된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결국 열을 식혀주기 위해서 그만큼 많은 물, 결국 환경 파괴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 관점으로의 효율화를 얘기하는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우리가 품질을 그러니까 어떤 그
비용을 많이 써서 하는 게 당연히 돈 많으면 좋겠지만 환경 파괴되니까 우리가 좀 더 효율적인 방식을 생각하자라고 하는 관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엔비디아가 아닌 다른 곳들이 뭔가 시도하는 방향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언제까지 엔비디아에만 집중할 거냐. 우리도 우리 자체칩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 빅테크들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국내에서도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와 네이버의 지금 연합입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전자랑 네이버가 같이 네이버 결론적으로 네이버의 클라우드에 쓸 네이버가 생성형 인공지능을 만들 어떤 GPU 반도체 아니면 뭐 이 생성형 AI에 특화된 반도체를 같이 만드는 걸 지금 준비하고 계속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성공 케이스들이 나오게 되면 이런 그래프 이제 반도체 관점에서도 우리가 이제 언제까지 엔비디아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들의 그런 쪽에서의 좀 관심인데 뭐 제일 대표적으로 최근에 리벨레온이라고 하는 이제 국내 이제 출신의 스타트업이 지금 특정 분야에서는 엔비디아의 계산보다 더 이제 좋은 벤치마크 결과를 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또 반도체 설계나 아니면은 어떤 준비 입장에서의 생산 입장에서 삼성전자까지 뭐 그렇게 되는 관점에서 또 그것도 우리가 좀 중요하게 지켜볼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의 어떤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지금의 동향을 좀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고, 뭐 요약을 하면, 돈 싸움에서는 이제 그 미국이 뱉어내는 그 수많은 돈을 이길 순 없지만, 우리만의 특화된 전략으로서 특화되어 있는 데이터 혹은 특화된 인프라, 특화된 어떤 반도체 칩 이런 분야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기술력 입장에서는 우리도 뒤처지지 않기 때문에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